최근 발생한 고등학생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숨진 한모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학년 김모 군과 정모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숨진 한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평소 괴롭힘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6일 구이동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인택 군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그를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했으나 한인택 군은 이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군이 사망 전 112에 신고 전화를 했던 음성을 확인하고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한인택 군이 쓰러진 곳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했지만 지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탐문 수사 결과 한인택 군과 같은 학교의 동급생 김 군과 정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고 목격자에게 이들이 목격한 인물이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김 군은 정 군과 함께 모의에 임 군을 칼로 찌르고 도주했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얼마 후 용의자로 몰린 김군과 정군은 말을 번복하게 되고 정군은 곧바로 무혐의로 풀려났고 김군은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 판결을 받으며 석방되었습니다. 한인택 군 살인사건 15년 후 2020년 11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구이동 고등학생인 한인택 군의 피살 사건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한인택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범인을 찾아달라고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군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평상시대로 아들과 통화를 했고 밤 11시 42분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버스를 타냐고 묻자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의 고등학교에 통학했던 아들의 귀가 시간은 늘 늦었는데 이날은 유독 더 늦었습니다. 라고 기억했습니다. 한인택 군은 새벽 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하자 전화를 받은 남성이 아이가 다쳤다며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했고 도착한 병원에서 아이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한인택 군은 평소와 달리 새롭게 등록한 학원이 일찍 끝나 친구들과 PC방에서 놀다가 11시 30분경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인택 군은 20분을 기다려도 마을버스가 오지 않자 11시 50분쯤 경기도까지 가는 버스를 타겠다고 걸어갔습니다. 이에 사망 전 인택 군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친구는 그날따라 택시비를 빌릴 수 없어서 버스를 타러 걸어갔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택 군은 누군가에게 쫓겨 언덕길로 향했고 그곳에서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목격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이 보게 됐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도로를 보자 낯이 익은 인택군이 누군가에게 쫓겨 도망가고 그 뒤로 2명의 남성이 쫓아갔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인택 군의 뒤를 쫓았던 남성 2명이 반대편으로 달려와 자신들이 달려왔던 방향으로 사라졌고 인택 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탐문 수사를 펼치던 경찰에게 그날 자신이 보았던 인택 군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진술했고 그의 뒤를 쫓은 것이 김 군과 정 군이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당시 형사는 학교에서 인택과 교우 관계가 좋지 않은 이들을 조사했고 학교 폭력이라고 추리를 했는데 112에 인택 군이 거론한 이름과 비슷한 김 군과 인택의 친구들이 지목한 정 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에 정 군은 김군이 한인택을 폐지자고 제안하자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해서 쫓아갔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에 뒷받침하듯이 김군은 인택이 라이드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인택을 만나면 손봐줄 생각으로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연히 사건 당일 만났고 인택에게 복수를 하자고 모의를 하던 순간 인택과 마주쳐 김군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갖고 위협하자 인택이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 후 김군과 정군은 앞서 자백했던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시 이 사건을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몰고 가는 언론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학교 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강압 수사가 벌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가혹 행위는 없었고 어린 아이들이라 우리의 수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그걸로 허위 자백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김군과 정군이 분명 범인일 것이라며 1년 후에 신고해서 주고가는 애가 특정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라고 한희택 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많은 형사들이 모두 신고 음성에서 김군의 이름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한희택 군의 어머니 또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한희택 군의 어머니는 전문가에게 음성 분석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음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며 지금이라도 신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은 내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라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군이 말한 것이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듣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사람의 음성은 말할 때와 신음을 낼 때 주파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주파수였습니다. 말보다 신음소리와 주파수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말을 하는 건 뒷부분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희택 군은 범인의 이름을 말했다기보다는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예측하게 되는데 김군의 이름을 들었다는 것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범죄 심리 전문가는 112 신고 내용만 가지고 누군가를 지목하는 것은 확증 편향적인 수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요철이 심한 손잡이에서는 누군가의 지문이 나올 수 없다며 목격자 진술과 112 신고 음성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험 결과 진실로 드러났고 당시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칼과 비슷한 재질의 칼 세 자루로 실험을 진행하자 어떤 지문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수갑찬 피고인을 봤을 때 범인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목격 진술 오류 때문에 범인으로 잘못 지목되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목격자가 김군을 지목한 이유로 진술에 의아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목격자는 얼굴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후 구체적이고 김군과 흡사한 진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진술 당시 질문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제작진은 당시 자백을 했던 김군과도 만났습니다. 이제 30대가 된 김군은 그날 현장에도 없었고 인택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김군은 앞선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며칠 후인 12일부터 갑자기 범행을 자백했던 것입니다. 이에 김군은 계속 의심하고 겁을 주면서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구속시키겠다고 하는데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문가는 학대를 가하지 않아도 거의 자백을 성인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강요가 계속되고 압박이 오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지겠지? 하고 오히려 더 쉽게 수긍하기도 합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김군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년 동안의 재판으로 지친 부모님을 보자 욕심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모른 척 살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군과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는 난 이 사건과 전혀 연루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강력하게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김군과 정군이 함께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한인택 군이 사망하기 전 함께했던 친구 설수군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설수군은 초기 조사와 달리 며칠 후 두 사람이 인택을 쫓아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철수군의 아버지는 얘가 범인도 아닌데 감금하고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라며 감금과 폭행으로 인한 강압의 진술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에 대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고 의아해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피해를 당할 거라는 생각이 커서 도움 요청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무작정 도주했을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면식범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인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면식범이면 살아서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서 끝까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도구를 유기한다는 것은 범행도구가 발견되더라도 자신이 지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칼입니다. 방송 제작진은 당시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을 찾아내고 이 칼은 전국의 낚시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보자는 광진구에서 원조유괴죄 사건으로 유명해진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 2명이 똑같은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라며 그들이 김군, 정군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철수군은 한인택 군이 사망하기 전 골목에서 불량해 보이는 남성 둘과 시비가 붙을 뻔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사건에 대해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 자백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족들은 김군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미해결 사건 아닙니까? 라며 재수사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당시 증거물 자체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칼의 손잡이에서 DNA는 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적 국가배상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이는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제작진은 한인택 군의 어머니를 찾아 취재 결과를 전했고 한 군의 어머니는 김군이 범인이 아니라고 해도 내 아이는 살인을 당했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머릿속에, 눈 속에 그 사건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끝까지
범인을 찾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인대꾼의 어머니는 한군의 시신을 집 앞마당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살해된 인태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인대꾼 피살 사건은 진범이라고 굳게 믿었던 김군이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고 자백도 번복한 상태로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했던 각종 실험으로 더욱더 김군의 의심은 흐려지고 한인태꾼의 살인은 결국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죄도 없이 무참히 살해당한 한인태꾼은 과연 누가 살해를 했고 진범은 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의 주인을 찾아야 하고 15년 전보다 더 발전된 과학수사로 진범을 추적해서 한인태꾼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